암의 원인과 치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암을 간단히 정의를 하시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비정상적인 세포, 정상 세포가 아니고 비정상인 세포들이 막 증식을 하는데 이 증식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증식을 하는 그걸 이제 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과거에 비해서 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원인은 그 유전자의 차이, 뭐 지금 현대인이나 뭐 지금부터 한 뭐 300년 전에 사신 분들이나 뭐 유전자의 차이는 사실 별로 없죠. 거의 같은 유전자인데 이렇게 요즘 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아마 환경과 식생활, 거기에 거기서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1억 개가 모이면 그 1g이 되는데요. 1g 이하는 아직 현대의학이 이걸 이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이 안 되고, 또 암세포가 이제 1조 개가 되면 그 무게가 한 1kg 되는데요. 이 1kg이 넘으면 이제 상당히 그 진행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정상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정상세포 가운데 그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막 증식을 하고 있죠. 증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전이가 되죠.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암의 원인, 아직도 이 현대의학은 그 암이 왜 생기는지 암의 원인을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의심되는 그런 추정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 육체, 인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요인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의 어떤 이상, 면역학적인 요인, 어떤 내적인 신체적인 요인으로 오는 암은 대개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대개 이런 원인 때문에 암이 잘 생기고요. 그 밑에 이제 외적인 몸 바깥의 요인,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면 뭐 화학물질, 담배라든가 대기 오염, 약물, 식품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뭐 발암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식품들,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발암물질, 이런 어떤 뭐 환경적인 원인, 방사선, 자외선, 바이러스, 술과 담배의 그 복합적인 그 발암작용,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암은 대개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이런 암이 잘 오고, 어떤 그 내적인 신체적인 원인으로 오는 그 암은 젊은 분들한테서 이런 암이 잘 생기고 있습니다. 그 배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암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배하고 관련이 되는 암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이제 폐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폐암이 있고, 담배 연기가 이제 입속을 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안에 구강에 있는 조직의 암이, 구강암이 또 관련이 있고, 또 후두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은 이제 그 담배 어떤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이제 혈관을 통해서 콩팥하고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방광으로 이렇게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하고 이제 콩팥하고 이제 방광이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암이 올 수 있을 것 생각이 됩니다. 신장암, 방광암이 관련이 있고,
또 췌장암이 또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술과 담배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술과 흡연이 서로에게 상승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식도암이나 구강암, 후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이제 술과 관련된 암을 들면 이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게 이제 간암이 됐었죠. 예, 간이 이제 술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암이고, 그 밖에 이제 구강암이나 후두암, 예, 술과 담배를 같이 하게 되면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또 대장암이 올 수가 있고요. 직장암, 유방암도 술하고 관련이 있는 암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를 이제 먹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노화가 되면 세포 내 어떤 산화 스트레스, 예,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유전자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종류의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 그 세포 속에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것이 노화되면은 여기서 그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유전자 DNA를 손상시켜가지고 많은 그 암 발병을 유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이제 우리 몸의 그 세포인데요. 세포에는 여러 가지 그 세포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맨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핵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 이제 그 보자기 속에 뱀이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 있죠.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그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미토콘드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발전소인데 이 발전소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손상이 와가지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 그 활성산소 ROS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활성산소인데 이것이 쭉 그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가지고 유전자의 손상이 오면은 맨 밑에 캔서에 암이 발병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만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비만 환자의 그 복부 속에 있는 그 지방세포에는 뭐 렙틴과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인터루킨 이런 그 면역물질, 사이토카인이죠. 면역물질을 분비하여 암 성장과 진행을 조장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비만하고 관련이 있는 그 암이 유방암, 대장암, 또 위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비만 환자에서 비만인에게서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그 암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의 치료가 종류가 상당히 많죠. 1번부터 7번까지. 이것이 그 암 치료의 이것이 그 암 치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그 암 치료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1번에서 7번까지가 가장 그 암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치료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가 있죠. 항암식품. 암을 이기는 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데 먹는 얘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 먹는 얘기는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죠. 이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암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입니다. 암 조직을 제거하여 완전히 그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 비교적 그 암이 초기에 발견되지만 수술이 가능하죠. 암이 그 말기에 그 발견되면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의 종류와 크기, 부위에 따라서 수술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초기라서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다. 암 초기일 때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다 라고 대부분의 의사가 거기에 동의하지만은 일부 암 전문의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해가지고 환자한테 더 큰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면역을 떨어뜨려서 더 이게 암을 퍼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암 전문 의사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수술해가지고 그 합병증 때문에 더 빨리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에덴병원에 2년 전에 어떤 위암 환자 한 70대신 분이 위암 초기라서 수술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입원하고 한 일주일 후에 갑자기 피를 많이 토하면서 그 핏덩어리가 기도를 막아서 질식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마 보호자가 그걸 원하지 않아서 부검을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끝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주 불행한 경우는 수술해가지고 합병증으로 더 빨리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의사는 수술은 암 초기일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항암제 치료가 되겠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이제 화학 항암제입니다. 화학 항암제를 치료를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이것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암 조직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 조직도 같이 죽이죠. 그래서 정상 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작용 때문에 항암 치료 하는 분들이 부작용으로 아주 고통당하는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요것은 암세포의 급소, 암세포의 급소에 해당되는 조직을 공격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약점이 있는데요. 2세대 표적 항암제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나중에 약발이 듣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온 것이 3세대 면역 항암제. 이것도 역시 암세포하고 싸우는 면역세포들, T세포나 NK세포의 힘을 강화시켜가지고 암을 죽이는, 그러니까 악당하고 싸우는 꽃바위에게 시금치를 줘가지고 시금치를 먹어서 힘이 세진 꽃바위가 힘으로 암을 죽이는 그런 개념의 치료가 이 면역 항암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암제 치료가 있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종양에 쪼임으로써 암을 죽이는, 그래서 이제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암을 죽이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몸 밖에서 체외 방사선 치료가 있고 체내 방사선 치료, 몸 안에 방사선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몸 안에서 방사선을 쪼이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암의 종류, 종양의 크기, 종양의 부위, 환자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토모테라피나 양성자 치료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사선 치료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같이 동시에 치료하면은
병행하면은 훨씬 그 암 치료 효과가 현저하게 상승된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은 그 원리가 그 암 종양에다 고주파를 먼저 쏘여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열을 받으면은 그 암으로 가는 그쪽 동네 그 혈관이 확장이 되죠.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쪽에 피가 몰리는데 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산소를 운반하는 그 헤모글로빈이 있죠. 그래서 그 암 조직에 피가 많이 간다는 것은 그 암 조직의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증가하여 암세포 그쪽 동네의 그 산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 방사선이 그 암세포 속이나 암 주변의 그 산소를 전부 다 뭘로 바꿔요? 활성산소로 바꿔가지고 이 바뀌어진 그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치료 원리가 작동해가지고 방사선 치료와 고주파를 같이 병행하면 그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로 암세포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결국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겨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호르몬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그런 암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방암하고 전립선 암인데 유방암은 그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유방암이 더 증식이 되고 이 전립선 암은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더 이렇게 암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차단하는 약을 주입해가지고 호르몬 농도를 낮춰가지고 암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호르몬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에 의하여 성장하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호르몬의 생산을 막거나 직접 호르몬 생성 기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호르몬에 의존하여 성장하므로 호르몬 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에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면역 치료가 있는데 면역 치료의 개념은 우리 몸은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내부 방어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이런 면역 체계를 이용하여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면역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하고 싸우는 이런 면역 세포의 힘을 세게 해가지고 힘이 세지 면역 세포가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 몸 안에서 마치 경찰처럼 순찰을 하다가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암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암과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면역세포는 NK세포하고 T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NK세포하고 T세포의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암을 죽이는 그런 치료가 면역치료가 되겠습니다. 면역치료의 종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T세포나 NK세포를 이용하여 면역세포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고요. 암세포의 항원,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급소에 해당되는 그 조직을 명주시키는 어떤 미사일, 항체가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 항체인 이 미사일이 암세포의 급소를 치게끔 쳐서 죽이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항체 면역 치료가 되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가 있습니다. 인체 세포는 약 5만에서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요. 암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주입하거나 병든 유전자를 제거하여 암 치료를 하는 기술, 이런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 아직은 임상에 잘 적용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한창 연구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요법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한의분들께서 이 고용량 비타민 C를 주사를 맞고 계신데요. 이것은 역사를 보시면 1994년에
휴 리오단 박사라는 분이 그 비타민 C를 주사로 투여할 경우 충분한 그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 후 이제 마크 레빈 같은 분들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비타민 C의 항암 효과를 설명하였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주사를 맞지 않는 날은 그 비타민 C를 그 경구 복용약을 복용하면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C의 항암 작용을 보시면 먼저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혈중에 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 C가 그걸 이제 막아서 혈중 지방이 가산화되는 것을 막아 세포막을 보호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막는 그런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비타민 E를 재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도 역시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 이 비타민 E를 비타민 C가 재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주사 맞으면 비타민 C도 많아지고 비타민 E도 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항암 효과를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산화수소 생성입니다. 비타민 C에 의해 생성된 가산화수소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근데 비타민 C는 이제 포도당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포도당에서 이제 비타민 C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이제 비타민 C의 그 친정 엄마 격이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이제 딸들이 그 친정 엄마하고 모습이 같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하고 이제 포도당이 이제 모양이 비슷한데요. 그 암세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포도당은 우리 세포의 주 에너지원이죠. 우리 이제 밥을 먹거나 모든 걸 먹는 이제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의 그 주된 그 에너지원이 되는데요. 이 정상 세포는 포도당 그 분자 한 분자를 태워가지고 36개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36개 에너지. 근데 암세포는 포도당 분자 한 개를 이용해서 2개의 에너지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36대 2. 그걸 간단히 하면 18대 1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면은 정상세포가 밥 한 그릇 먹어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암세포가 만들려면 밥을 몇 그릇 먹어야 됩니까? 18대 1이니까 밥을 18그릇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항상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그 길가에 있는 그 돌멩이도 뭐같이 보입니까? 찐빵같이 보여요. 찐빵같이 보이기 때문에 피 속에 떠돌아 있는 비타민C를 암세포가 보고서 이 비타민C를 뭐로 착각합니까? 맛이 있는 찐빵 같은 포도당으로 착각해가지고 막 집어삼켜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비타민C를 막 집어삼키는데 집어삼키는 까지는 좋은데 이 비타민C가 암세포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성산소를 만나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과산화수소.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뭐냐면 우리가 약국에 가면 그 과산화수소 소독약이 있는데 그 소독약을 피부에 바르면 거품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그 독한 그 소독약이 암세포 속에서 막 생기면은 암세포가 그 소독약의 그 독성을 이기지 못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이 비타민 C, 고용량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는데, 저도 좀 맞아봤는데, 제가 30까지 맞아봤는데, 혈관통이 있어서 더 이상 맞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어떤 분은 비타민 C 80을 맞아도 혈관통이 없는 분이 있고요. 혈관통이 있는 분은 또 여기 이제 케모포트로 이렇게 심은 대로 주사 맞는 분도 있는데요. 혈관통 말고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타민 C는 또 콜라겐을 합성해가지고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막 치밀해져가지고 암세포가 이렇게 여기저기 뭐 전이를 하려 해도 너무 그 벽이 튼튼해가지고 잘 가지 못해요. 장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세포의 어떤 그 전이를 차단해가지고 비타민 C가 콜라겐을 많이 만드는데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 조직이 치밀해져가지고 암세포가 잘게 딴 데로 이렇게 전이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면역 기능 증강 작용, 면역 세포의 힘을 키워가지고 뽀빠이에게 시금치를 막 먹여가지고 이 힘이 세진 뽀빠이가 암세포를 막 죽이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주파 온열 암치료도 저희 하는 분들이 참 많이 하시고요.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 고주파 온열 암치료는 저기 암세포가 그 열에 약한 성질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를 비교하면 그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좀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비유를 들면 저기 더운 여름날 그 느티나무나 정자나무 아래에서, 나무끈을 아래에서 이렇게 부치를 붙이면서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정상세포와 같다고 비유를 하면은, 암세포는 그 어떤 사람과 같다면 그 뜨거운 여름에 햇빛 밑에서 햇빛을 쬐이면서 조깅을 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이게 땀이 많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그 운동하는 사람이 땀이 많이 나듯이 이 암세포에는 그 운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 주변에는 그 땀이 많이 나듯이 그 전해질 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정상세포는 전해질 농도가 별로 높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주파로 우리 몸 안에 그 전기를 이렇게 주입하면은 이 전기가 어디로 이렇게 집중되냐면 그 땀이 많이 흘리는 암세포, 전해질 농도가 높은 암세포로 이렇게 에너지가 집중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더 많이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열을 별로 받지 않고 암세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을 받아서 뭐 열이 뭐 42도, 뭐 43도까지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홍시 같은 거에 막 익으면 어떻습니까? 막 터져가지고 흐물하면서 그 껍질이 막 터지면서 막 홍시가 막 터져서 내용물이 터져 나오듯이 암세포가 열을 받아서 암세포가 뭐 42도, 43도 올라가면은 암세포 그 막이 그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으로 된 암세포 막이 약해지고 흐물흐물해지면서 이게 암세포가 막 터지고 그래서 암세포가 죽는 이런 그 치료 원리를 이용해서 한 치료가 고주파 온열 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원리가 이제 고주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 그 이제 고주파를 주입하면은 이 고주파 전류가 암덩어리, 이 전해질 농도가 높은 암덩어리에 그 전기 에너지가 집중이 돼가지고 그 암세포를 열을 받게 해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 원리가 고주파 온열 치료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암하면 불치병의 대명사, 현재는 정복 가능한 병. 지금도 뭐 암을 치료하기는 상당히 힘든 병이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그 치료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료기술 발달과 정기 검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최신, 아주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그 고가의 그 면역 항암제 등장, 협진 진료 체제 확립,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건강생활 습관. 이 건강생활 습관은 참 그 자기의 그 의지가 또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암 환자, 암 그 치료 성적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암 환자 5년 생존율을 그 이제 통계로 조사한 것인데요. 1993년에서 1995년 사이는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뭐 40% 조금 넘는 그거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는 계속 올라가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는 66.3%고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암 환자 5년 생존율이 70%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기 검진을 좀 많이 하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암은 그 초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그 치료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지금은 이제 7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 통계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지막 이제 운동 얘기를 끝내고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그 덴마크의 그 코펜하겐 대학에서 이제 생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생지에게 이제 발암물질을 막 주입해가지고 뭐 피부암, 폐암, 간암을 유발시킨 다음에 운동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4에서 7km를 운동하게끔. 이렇게 운동을 시킨 지를 보니까 암 성장이 60% 감소된 거죠. 상당히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지에게 운동을 시키면 이제 생지의 그 근육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것이 NK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그 면역세포의 하나인 NK세포 활동을 촉진시켜서 NK세포가 암세포에 가서 암세포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물과 염분,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은 아주 센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물을 막 자기 편을 막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 암세포 속에 들어간 소금물이 물을 막 잡아당기면은 그 암세포가 물을 먹어서 암세포 점점 커지죠. 풍선같이 커지다가 압력이 세지면 나중에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뻥 터지죠. 그래서 이제 암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번 밑에 그 생지가 있고 채바퀴가 있죠. 예. 생지를 이제 채바퀴로 돌려가지고 운동을 시켰더니만 1번 생지의 근육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것이 그 자연살해 세포, 영어로 하면 그 NK세포입니다. NK세포를 그 혈관으로 이렇게 피 속으로 이렇게 집결을 시키고, 이제 근육 속에 또 인터루킨 6이라는 어떤 물질이 분비돼가지고 이것이 NK세포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가지고 어디로 안내합니까? 종양이 있는 글로 NK세포를 안내해가지고 거기 간 그 NK세포가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원리로 인해서 운동을 하면 그 암 종양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이제 암에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 암 예방, 운동과 암 치료, 효과적인 운동 요령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운동은 혈액과 림프에게 흐름을 좋게, 그러니까 피순환과 림프 순환을 좋게 하죠. 좋게 해가지고 체온을 증가시키며 산소 흡수와 분포를 호전시켜 피로를 없애주고 백혈구 생산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근육을 증가시켜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고 환자의 기분과 활동 능력을 좋게 하는 우리 건강에 아주 그 좋은 효과가 있고 특히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리고 피순환을 좋게 해주고 체온을 높여주고 아주 그 암을 억제하는데 좋은 그런 우리 몸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운동과 암 예방, 덜 움직이고 활동을 적어서도 암 위험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유방암 발병 위험을 25% 감소시키고 대장암, 신장암, 폐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그리고 저지성암 등도 운동으로 해서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그 암 예방과 치료에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운동은 암 치료 과정에서 치료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회복 기간의 단축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운동 요령. 그래서 이제 운동이 암 예방과 치료에 좋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 규칙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운동은 안 되고요. 또 너무 지나치는 운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살이 날 만큼 그렇게 하는 운동은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밥을 적당히 먹듯이 운동도 매일 이렇게 적당히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뭐 몸살이 나거나 피곤하게 그 정도까지 하시면 안 되고
피곤하지 않는 정도에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매일 꾸준히 습관적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점 운동량은 늘리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과 병행해야 바람직한데 너무 이제 무산소 운동이 너무 힘들면 유산소 운동은 이제 산소를 이렇게 충분히 호흡하면서 산소 호흡을 하면서 하는 운동 뭐 걷는다든가 뭐 등산 이런 것이 유산소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이제 숨을 참은 상태에서 산소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근육에 힘을 써가지고 하는 운동 예를 들면 뭐 엮기 같은 거 이런 운동인데요. 우리 암 하는 분들 너무 힘들면 그 무산소 운동이 너무 심해 벅차면 그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만 해도 이렇게 하시면 걷는 운동이라도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